시진핑의 낙마의 근거라는 것은 시진핑이 직접 박했던 리상프 국방부장, 미아오와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 등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3명의 시진핑 초이스 분고위 장성이죠. 시진핑 픽인데 이들이 잇따라 실각하면서 이제 시진핑 사위원님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시진핑입니다. 관세협상 이후 곧 개최될 한미협상에서 한미동맹 현안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한국과 미국 정부가 25일에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을 거의 최종 조율을 마쳤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을 했죠. 취임 후 이틀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취임 기준으로 82일 만에 정상회담을 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타결 그 당시 발표 보면 7월 30일 시점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열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보다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양국 간의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추가적인 문제, 뭐 쌀 협상이나 농산물 개방 같은 것도 주요 이슈로 오르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동맹 현대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 못지않게 주요 현안을 보고 있고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한미 동맹 있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 이제 국제 질서가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맹도 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정부는 이 동맹 현대화는 개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입장 변화가 보이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지난해 30일 했는데 그때 보면 공동성명에서 동맹 현대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3.1 기획안에서 동맹 현대화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 자체는 한국이 미국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는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혁신안이 있는데 하나가 국방비 진해, 그다음에 주한미군 분담금,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방비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미국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까지 국방 예산을 늘릴 것을 나토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현명하게 받아들였죠. 국방비는 실질적인 국방비는 3.5%고 나머지 1.5%는 이제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다리를 짓는데 이거 국방에 필요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놓은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엘브리치 콜비라고 미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국방 책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지난달 30일 X 옛날 트위터에다가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방비를 늘 거라고 이렇게 미리 밑자락을 깐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콜비의 발언 그대로라면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수용해서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한 2.3%에서 2.8% 수준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 아직 2%가 안 됐죠. 1%가 간신히 넘는데 월등히 높은 상황이지만 5%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분단 국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토는 3.5% 국방비 대 1.5% 국방 관련 인프라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상의 묘를 살려서 트럼프에게는 어차피 3.5%나 1.5%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5%를 늘렸다. 이 정치적 내수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춰주면 되고 아니면 뭐 단계적 증액을 하든지 뭐 R&D를 더 늘리겠다. 국방 R&D 그다음에 아니면 미국의 뭐 조선 방산 이런 데 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 분담금은 이제 SME라고 하는데 이게 2026년부터 5년치를 이제 협상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물러서기 전에 한국에 선물을 줬죠. 그래서 2026년부터 5년에 적용되는 이 방위 분담금을 1조 4,028억 원으로 5년이 지나면 1조 5,192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었죠. 근데 트럼프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한국이 부자이기 때문에 연 100억 달러 정도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고 그 올해 방위 분담금이 1조
원이 넘는데 그 한 9배 정도 되는 더 받아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위분담금이라는 것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 주한미군이 시설을 유지하거나 주한미군 기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돕는 한국 인력의 인건비로 이렇게 목적이 제한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 군수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견제하는데 뭐 쓸 경우에도 그 돈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인데 입장을 미국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 방위 분담금의 인상안을 최소화할 것이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건대 이 방위 분담금은 트럼프의 최고 요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한미군의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 주한미군을 한국만을 지키는 붙박이로 딱 한국의 한반도에 주둔을 시켜서 한국만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빼내서 한국 이외의 주변 지역에 안보의 방위에 쓸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게 전략적 유연성이 된 거고요. 전략적 유연성은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냉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주둔 지역에만 활용할 경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겠다.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인식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전략적 유연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미국한테 확실히 받아야 될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을 최대한 막고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될 경우에 주한미군을 만약 당장 빼거나 줄여야되면 한국의 동의를 받는든지 이런 장치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가 거세고 구체적일 테지만 우리가 협상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하나씩 각계격파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에 중요하고 그냥 선점만 잘하면 되니까 트럼프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향에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잘 얻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지만 최근 감축은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트럼프는 뭐 일기 때 뭐 한국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대선 기간 중에도 철수 얘기를 했지만은 막상 되고 난 다음에 철수는 안 합니다. 철수 얘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가 지난 5월에 그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한 28,500에서 4,500명 정도를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이런 스탠스를 보건대 당장 감축이나 철수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고 그럼 거기에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붕괴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에는 통일이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물질, 핵미사일의 확보인데 이런 걸 확보하거나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또 수행할 수가 있고 그걸 또 떠맡으려고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한 감축은 이런 목적을 포기하는 거와 맞습니다. 미국의 국익에는 크게 훼손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동맹을 약화하고 그다음에 영내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감축 또는 철수는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가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전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려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것들은 뭐 논의 계속하고 있지만은 주한미군 감축은 이게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관찰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국과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이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 아직까지는 안미 경중을 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저자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겠죠. 주한미군의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 그리고 역할을 병행한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들락날락할 경우에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관심이 많고 유익 있게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뭐 당장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솔직한 속내를 보면은 이재명 정부를 반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징후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당선이 됐는데 통화는 6월 6일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보통 이게 바로 하는 거 관리에 많이 벗어났고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이런 반응을 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이재명 정부와 이 출범과 상관없이 이미 트럼프 2기 출범 때부터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연관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미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 정권 전환을 자주국방의 완성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이게 좀 변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이 전환될 경우에는 한국의 사성장군, 대장이죠.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전시에 미국의 사성장군,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에 작전을 지휘한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퍼싱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싱 원칙이 뭐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휘를 미군은 안 받는다는 게 퍼싱 원칙이라는 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퍼싱 원칙이라는 단어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군사적 이점과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미군의 작전 통제권을 외국 지휘관에게 위임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여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또 따져본다면은 그 경우에는 보면은 위임을 하지만은 퍼싱 원칙과 달리 외국 지휘관에게 위임을 하지만은 미국이 어떤 부차적인 또는 지원 임무를 맡았을 경우 그것도 일시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미국이 주된 임무거나 아니면 미국이 전투 임무를 할 경우에는 미군이 지휘합니다. 그런 사례가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면은 전적관이 전환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 앞으로 전시에도 부차적 또는 지원 임무만 맡겠다는 이런 가능성이 아닌가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제 미국에서 들린 얘기 보면은 한국이 전적권 얘기만을 뻔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전적권이 전환된 거에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금의 사성장군에서 대장에서 삼성 중장으로 격하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국, 일본, 대만을 다 전체를 통괄하는 단일 전구 원시어터를 창설하는 이런 연쇄 반응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권 전환해야죠. 전환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은 지금이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와의 주한미군 협상에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협상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연봉 전 육군 참모 차장의 기고문을 받아서 인터넷에 출고했는데 그분의 기고문이 너무 잘 썼고 제 의견보다는 그분의 의견이 더 뛰어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했다 생각해 그분의 기고문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 협상은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을 조정하고 한국 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방향의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한미군의 현재 28,500명을 한반도 방위가 아닌 대만 해협의 유사시 활용 이런 운용을 허용하는 일본의 전략적 유용성 확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진짜 주둔 목적은 한반도 주둔 목적은 한국 방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병력을 빼낼 경우는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나설 경우에는 지상군을 가구 쪽에 남겨두는 방향이 좋겠다. 왜냐면은 지상군은 한번 뺐다 다시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되게 힘들고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인계철선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은 가급적인 남겨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군의 역할을 물론 확대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나서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지만은 대만 해협의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북한이 전면전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서 대만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며 동맹국에 가까운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이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에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지만은 대만 사태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고 전장권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안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해야 되며, 한국이 양보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미국에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확정 억제, 해구산을 좀 더 지금 이제 NCG 체제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체제로 보장받고 쓸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겠고, 있다는 것을 이 정연본 전 육군 참모차장의 제안인데,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과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진핑의 실각설이 꽤 공신력 있는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트럼프 일기 때 첫 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요, 지난 2월 27일 날 중국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을 했었고요. 플린은 이제 미국의 국방정보 DI의 국장 출신이죠. 그래서 나름 중국에 대한 정보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버뮤다 총영사 출신인 그 레고리 슬레이턴이라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에다가 6월 28일 기고문을 남겼는데, 내용이 시진핑이 8월 말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전직 당국자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근거를 든 것은, 시진핑의 낙마의 근거라는 것은 시진핑이 직접 부탁했던 리상프 국방부장, 미아오와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3명의 시진핑 초이스 분고위 장성이죠. 지휘부 시진핑 픽인데, 이들이 잇따라 실각하면서 이제 플린이나 슬레이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멤버가 7명인데 이들 3명의 공석이면서 4명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시진핑 실각설에 힘을 쏟는 또 진관이 있었는데, 지난달인가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당 중앙의 정책 결정 의사협조기구 업무조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퇴임한 원로들이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또 설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진핑 실각설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갔는데, 그 내밀한 사정은 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은 이런 실각설과 정반대,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은 건재하다,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진핑은 이달 30일 개막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나 SCO라는 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의 여기를 주최하는데, 나헨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초청해가지고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방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 베이징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권력이 위태한 상황에서 이 같은 큰 국제적인 대외 행사를 챙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걸 직접 챙긴다는 것은 권력이 스틸 인 파워, 권력이 건재하다는 걸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한국이고요.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대만입니다. 대만에 보면은 대만의 정보기관의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는 징후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차이원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만 총통 직속 싱크탱크에 있는 중앙연구원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시진핑의 보도를 보면은 거의 매일 등장하고, 시진핑 선전구호가 그대로 되풀이 된다. 그래서 실각의 조짐은 없다, 이 단언을 했고요. 대만 법무부 조사국의 양안 정세 분석 차정을 지낸 이제 거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빈도나 관영 매체의 보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옛날 소련 같은 이런 공산국가, 특히 북한 같은 국가들은 관영 매체에 얼마큼 자주 나오나, 아니면은
그 행사에서 위치가 어디 앉아 있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또 조사 방법론인데 그런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 20기 삼중전회라는 게 이제 지난 18일 막을 내놨는데 이 삼중전회가 베이다 회의만큼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서 뭐 시진핑 실각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삼중전회에서도 뭐 시진핑 실각은 뭐커녕 건재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의 단소정을 붙였는데 2029년이 중华人民共和国 성립 80주년인데 그때까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는 것을 단소정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연임을 하고 있는 시진핑이 집권 연장 4연임을 하려는 떡밥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본다면은 권력 위태한 사람이 어떻게 4연임까지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그래서 2027년 당대에서 이제 그 시진핑의 4연임이 결정되는데 2029년을 언급했던 것은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은 4연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진핑 4연임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의 건강 문제인데 시진핑이 올해 나이 72세죠. 근데 만기 7남명, 그러니까 모든 거 사선걸 다 하나씩 다 챙긴다는 이런 국정 운영은 시진핑에게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큰 무리가 간다. 그리고 점점 더 노쇠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브릭스 회의에 빠진 것은 혹시 건강 문제가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에서 이제 많이 도는 얘기가 시진핑의 심장병 또는 그 뇌졸중을 좀 앓고 있지 않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시진핑의 큰 적은 시진핑인데 누가 시진핑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인가 이렇게 그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또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시진핑이 후계자를 내세워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왕양, 허춘아, 지금 이제 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죠. 거기 정엽 부주석이 있고요. 상하이시 당서기인 천진잉, 중앙서기처 서기인 스타이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시진핑이 건재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이 인자를 안 키우지 않고 후계자는 더 그렇고 안개 속인 상해왕이라고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유샤라고요. 지금 중앙정치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죠. 그러니까 군에서 중국 넘버는 시진핑이고 넘버 2죠. 넘버 2 위치고 그리고 뭐 상장이면 우리 대장이고요. 우리 대장에 하는 위치인데 이 장유샤가 중국의 원로들과 손을 잡고 시진핑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같이 중앙군사위 소속인 유지연이와 함께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경우였습니다. 그때 참전한 경력이 있는 월전파, 월남 전쟁파, 월전파의 핵심 거두고요. 그 당시에 상당히 잘 싸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내부적으로 신망이 크고요. 그리고 시진핑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데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고요. 장유샤의 아버지는 장숭신이라고 해서 둘 다 혁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홍월타이라고 하는데 집안 대대로 우정을 키운 사이고요. 그래서 장유샤가 시진핑 집권 초기에 시진핑의 경호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맡은 적 있고 막역한 사이인데 2022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뭐 설이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장유샤는 1950년 7월생이고 당시 72세인데 그 나이라면은 물러나는 게 맞는데 계속 있으니까 시진핑이 너 왜 물러나지 않고 아직도 있냐 그랬더니 장유샤가 너는 왜 있냐 이렇게 답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둘이 막역한 사이고 뭐 장유샤가 시진핑에 대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썰이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 보면은 장유샤가 시진핑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회에서 시진핑이 퇴장하는데 장유샤가 이렇게 등을 살짝 돌린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글쎄요. 앞에 수많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한두 개 사소한 거 가지고 시진핑이 실각됐고 거기에 장유샤가 앞장설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미래를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시진핑의 실각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중국 지도부에서 큰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아예 뒤집어 넣는 아주 대사건이라 할 수 있죠. 실각이 될 경우에는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하고 있는데 이제 권력을 자신에게 모두 다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진핑이 물러날 경우는 권력의 공백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실각할 경우에는 예전처럼 집단 지도 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왕양, 호추나 천진예, 스타이펑 이런 사람들이 일단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만기 친단하는 게 아니라 다 집단으로 그다음에 합의를 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또 원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 하나씩 자기 영역을 가져가지고 협의하면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시진핑이 바꿔놓은 것이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치하에서 이제 숙청과 감시가 되게 셌는데 이게 이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고 좀 더 복지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권력 구조에 공백이 생기고 그걸 메워야 되고 체제를 정비되니까 미중 패권 경쟁도 일시적으로는 좀 완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중국이 뭐 좀 더 민주적인 체제 변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산당 독재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베이다이어 회의는 무엇이며 이 회의를 통해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이야기는 잠잠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 공산당 회의랑 베이다이 회의에서 뭐 시진핑이 실각할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는데 그 베이다이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다이 회의라는 것은 그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서 좀 떨어진 해안 휴양 도시, 그러니까 허베이성 친앙다오시 베이다라는 곳의 휴양지인데 여기 이제 고급 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들은 지도부들이 여름 휴가를 일로 가서 휴가를 하면서 이렇게 국가 중요 대사를 논의하는 비밀 회의를 열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베이다 회의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진앙다오시 경비가 아주 삼엄해졌고 그다음에 드론 비행이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영 CCTV 보면은 지도부의 근황을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는데 최근에 현장 활동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도 1위 브리핑이 중단한 상태고 시진핑의 마지막 동정은 7월 31일 날 잠깐 그 인민해방군 행사에 거기 진급식인데 거기 참석했다는 걸 말고 그 이유는 안 나타나고 원래 거의 매일 보도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베이다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 중요한 회의가 열린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시진핑의 실각이 아니라 신강 전 외교부장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사람도 시진핑의 픽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면직이 됐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의 어떻게 처분을 내릴 것인가 이게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로 예상들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물론 또 미중 관계가 또 주요 이슈겠죠. 그리고 또 내년에 그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사회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 같이 일부 매체가 예상한 것처럼 뭐 시진핑의 실각을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시진핑이 연임을 위해 대만 침공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타임라인은 2027년을 보고 있는데 2027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군이 이제 인민해방군이라는데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의 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은 1927년 8월 2일에 창설이 돼가지고요. 2027년에는 창군 1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4연임을 꿈꿀 경우 2027년 중요한 해입니다. 이때 4연임을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적으로 내세우려면은 대만 침공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통일이죠. 중국 통일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 시진핑 개인으로서 되게 매력적인 또 업적이 될 수 있고 중국의 많은 국민들은 통일 대업을 하려면은 시진핑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일단 2027년에 4연임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개입할 것이고요. 일본도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호주도 미국을 따라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이나 소모전을 이어질 경우에는 시진핑 체제 자체가 위험하고 만일 또 패배를 할 경우에는 시진핑은 번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고 대만의 침국은 중국 경제가 자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크고 거기에 기회비용으로 이뤄야 될 때 너무 크기 때문에 시진핑이 과연 할까? 물론 뭐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 불만이 확산해서 내부 통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넘기는 거. 이게 이제 옛날에 1982년에 아르헨티나 군부가 국내 불만 사항을 돌리기 위해서 포클랜드를 침공했었죠. 이게 많이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침공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대만 인근에서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를 공격하거나 경제 압박을 쓸어가지고 대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법을 쓰겠지. 그리고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고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지, 직접적인 침공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될까요? 예,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하고 진짜 사사건건 어느 영역에서나 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아직 전략적 경쟁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중국은 미국을 자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세력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자립형 발전, 그리고 강군몽이라고 대표된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할 가능성은 적죠. 그러나 최악으로 치달릴 가능성 또한 적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꾸준하게, 왜냐하면 미중의 패권 경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고, 누가 더 체력이 강하냐, 누가 다 잘 버티냐. 냉전이 그랬듯이 냉전도 1945년에 시작해서 91년까지 했으니까 45년이 넘어간 거죠. 미중의 패권 경쟁은 2012년부터 막 본다라도 아직 뭐 10년이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은 핵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치닫아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핵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장기전을 말씀드린 이거는 결국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뭐 통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공급망 디커플링을 통해서 독자적인 체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브릭스나 이런 나라들과 남방 연대를 강화하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히토류를 수출을 규제하자, 이런 자원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이 맞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금 굉장히 동맹을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 나토, 일본 등 이런 동맹을 압박해서 관세로 이제 많이 뜯어내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 결국 미국을 힘을 약화하는 악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동맹의 역할도 크고 동맹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동맹과 점점 더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반면 또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런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이 세력들과 관계를 끈끈이 하면서 반미 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정책은 결국 미국의 이익과 그다음 미국의 패권을 떨어뜨리는 악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이제 신사임당 같은 경제 전문 채널에서 자주 나와서 국제 정세와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지만 한편에 이런 또 생각 들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이 좀 평화롭고 안정이 돼서 제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안 뵈도 좋으니까 빨리 유럽이나 중동에서의 전쟁이 멈춰지고 좀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면 합니다.